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가 읽어주는 책, 어밀책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책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알렉스 룽구가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알렉스 룽구 만나보셨겠지만은요, 의식 성장을 통한 진정한 삶의 여정,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새롭게 출판을 했습니다. 유튜브 23만 구독자가 선택하고 누적 조회수도 1,500만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하이어 셀프 의식성장 학교 대표 알렉스 룽구는 독일 사람입니다. 17살 때 우연히 TV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접하게 됐고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독일 함부르크 대학 시절에 경영학과 한국학을 복수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어, 루마니아어, 영어, 프랑스어까지 언어에 남다른 감각이 있어서 서울대와 서강대 어학당을 다니면서 한국어 최고급 단계까지 수료를 했다고 하지요. 이분의 강의나 유튜브를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저도 한국어 실력이 정말 한국 사람 못지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이어 셀프 의식 성장 학교를 설립을 해서 내가 삶의 주인이라면 좀 더 의식을 높여서 실패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개발을 넘어서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의식 성장, 존재론, 형이상학, 영성, 역사, 인문학과 과학까지 섭렵해서 자유롭고 진정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내적 자기 관찰로 깊고 넓게 탐구하고 계십니다. 현재 존재론적 접근법으로 의식 성장과 자아 실현, 역량 강화, 통찰을 경험으로 워크숍과 블로그, 워크북,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이어 셀프 코리아를 통해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책 또한 이제 대접받는 느낌, 뭔가 큰 선물을 받은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들께 좀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의식 성장을 통한 진정한 삶의 여정, 알렉스 룽구 지음, 출판 수호서재. 파트 1. 준비 단계 5가지 기본 원칙. 충만한 인생을 위한 5가지 기본 원칙. 돛담배를 띄워 이제 먼 길을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되는 대로 배를 조종해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경험이 없어 배가 바로 좌초되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출발 전에 돛담배 클래스를 딱 3일만 들어봅니다. 안전장비, 조종법, 배의 구조와 항해 기술에 관한 기본 규칙을 배우면 훨씬 안전하고 단단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몇 년 뒤 경험 많은 선장이 되면 직관적으로 대항을 누빌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기본을 배우고 규칙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그리고 불필요한 함정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미 있고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원칙이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부드러운 여정의 출발을 위해 파트 1에서 의미 있는 삶을 단순화하는 5가지 기본 원칙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원칙을 절대법칙, 올바른 방식, 방법론, 윤리 혹은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맞는 원칙이란 없습니다. 다만 목적에 따라 어떤 원칙이 효과를 내는가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는 원칙을 우리의 목적 추구를 강화하는 룰, 패러다임 또는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목적이 승마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어떤 원칙이 도움이 될까요? 아마 용기, 올바른 자세, 이완, 탄력 같은 원칙을 따르면 승마를 배우는데 훨씬 성공적일 것입니다. 또는 이 책의 목적이 임용고시를 잘 보게 하는 것이라면 순종과 인내의 원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승마를 배울 때의 용기, 올바른 자세, 이완, 탄력 원칙이 임용고시를 공부를 방해하진 않겠지만 임용고시 패스에 굉장히 효과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이 간단한 예시에서 볼 수 있듯 원칙은 절대 법칙이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다른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원칙을 적용해야 원칙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맛있는 국을 끓이기 위해 재료를 선택할 때 무조건 맛있는 재료가 아니라 어떤 국을 끓이는가에 따라 재료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원칙은 방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원칙은 방법을 결정해주는 바탕입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서기 위해 필리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보홀 해변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 웨딩 플래너는 5명의 신랑 들러리를 불러 리허설을 했습니다. 무려 30분 동안 반복해서 결혼식의 완벽한 절차를 연습했습니다. 어떤 신호에 들어와야 하는지, 어떤 순서와 속도로 걸어가야 하는지, 발로 정확히 어디를 밟아야 하는지, 누가 몇 번째 열에 앉아야 하는지, 어디에 앉으면 안 되는지 등 우리는 계속 방법만 외워야 했습니다. 많은 규칙에 지쳐 문득 좌절감이 밀려온 제가 말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님,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도대체 이 모든 절차의 핵심 목적이 뭐예요? 웨딩 플래너는 곧바로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신랑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면 돼요. 아하, 그것이 우리의 의도에 상응하는 동시에 모든 방법을 결정하는 근본 원칙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성공적인 결혼식을 위해 우리는 가능한 한 신랑을 편하고 즐겁게 해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정보를 알고 난 뒤 우리는 더 이상 수많은 방법을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되는 강한 원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원칙대로 결혼식을 진행했고 더듬거리느라 발이 걸리는 억지스러움 없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웨딩 플래너의 대본에 따른 완벽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독특하고 자연스러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가 춤을 더 우아하게 출까요? 스텝을 하나하나 외우는 댄서? 아니면 이완, 중심, 균형, 리듬, 침착함 원칙에 기반을 두고 춤을 추는 댄서? 스텝과 방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칙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마스터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성공적인 결혼식이나 승마, 춤, 시험 준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체성을 되살려 강력하고 진정한 인생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법이 아닌 우리의 목적 실현에 상응하는 원칙을 안내하고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바탕이 되는 원칙은 다음 5가지입니다. 1. 문제 해결보다 창조. 2. 자아 수축보다 자아 확장. 3. 자기 기만보다 진정성. 4. 올바른 길보다 호기심. 5. 피해의식보다 주인의식. 이 5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을 인생의 만병통치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원칙은 결코 올바른 방법, 의무, 도덕 또는 윤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들 원칙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강박도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들 원칙은 자기개발, 자아실현, 의식 성장, 역량 강화에 기반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많이 단순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원칙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 판단력, 선택, 유연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지 않을 때 혹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 원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원칙도 바꿔도 됩니다. 어쩌면 5가지 원칙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원칙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경험적으로 체현하고 행동과 다양한 시행착오로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원칙은 형태와 방법에서 독립적이라 예시의 한계가 따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의식 원칙으로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나무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한국 통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원칙을 어떤 형태를 위해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행동의 맥락을 알려드리지만 그 행동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합시다. 원칙 1. 문제 해결보다 창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걱정하거나 현상에 반응하거나 상황에 대응하거나 무엇을 피하거나 무엇을 없애거나 무엇에 대적해 싸우거나 장애물을 넘거나 무엇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인생을 예술처럼 창조한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하는 인생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로버트 프리츠. 그동안 저는 코칭을 하며 다양한 댓글과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요청하는 부분은 되게 비슷했습니다. 코치님, 저한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는 자신이 뭘 싫어하는지, 인생에서 뭘 없애고 싶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2-3가지 문제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사에서는 싫어하는 상사 밑에서 고생하고 사내 정치 게임만 일삼는 비겁한 동료들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반려자가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과제를 같이 하는 친구가 열심히 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처럼 문제 목록은 깁니다. 우리는 그 길고 긴 문제 목록만 해결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잠시만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삶을 말하는 건가요? 진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잘 모릅니다. 단지 힘든 것을 없애고 싶어 할 뿐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문제로부터 자유와 충만한 삶을 서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디 아프지만 않으면, 딱히 꿀리지만 않으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확장하고 헌신하고 탐구하고 자연을 경험하고 유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온전한 삶은 솔직히 돌아보면 그런 삶은 꽤 무섭습니다. 진정한 삶을 살려면 내가 그 삶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차라리 숱한 문제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지지만 않으면. 스튜어트 에머리는 인생을 위한 소유자의 매뉴얼에서 이 같은 수동적인 문제 해결 패러다임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다음 예는 에머리의 설명을 참고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 놀러 갑니다. 아이는 신나게 놀면서 아빠에게 자신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 자랑합니다. 아빠는 아이의 점프 실력에 박수를 치면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아느냐며 수백 번 강조합니다. 또 친척들 앞에서 아이의 재능을 칭찬해주고 아이를 그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 날 아이는 아빠가 퇴근하면 보여줄 깜짝 선물로 소파에서 점프하기 공연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아빠가 집에 들어온 순간 아이는 소파에 올라가 높이 점프.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회사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팠던 아빠는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나 비싼 소파인데.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어제는 분명 높이 뛰어서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은 왜 정반대 반응이지? 그날의 충격으로 아이는 다시 높이 뛰지 않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나는 조용하고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처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에 흥미를 잃은 아이는 딱 자신이 지어낸 초라한 이미지대로 살며 학교에서 몸치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우리 역시 에머리의 스토리에 나오는 아이처럼 어릴 때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참 많이 겪습니다. 부모, 친척, 선생, 학교 친구는 물론 교육과정과 사회의 기대에서도 일관성 없는 경우를 수십, 수백 번 경험합니다. 더욱이 불안정한 부모에게 장기적으로 충분한 안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업에서 치열한 압박을 받거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자라는 아이는 현실을 부적절하게 일반화합니다. 난 인생에서 이길 수 없다. 나아가 자신을 결핍된 자아로 규정합니다. 나는 짐이다. 나는 바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무능하다 등등. 어차피 난 무가치한 존재니 인생에서 크게 실패만 하지 않으면 돼. 이때부터 삶의 목적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자아를 확장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기보다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 삶이 두려워져 삶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고 삶을 꺼리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문제만 해결할 뿐 원하는 인생을 구축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려 애쓰지만 결국 자신의 충만한 삶을 위한 자유를 포기합니다. 즉, 인생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긴장 해결의 결과는 수동적으로 원치 않는 짜증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상태다. 에이브레햄 매슬로. 로버트 프리츠 코치는 이런 현상을 두 가지 삶의 지향점으로 설명합니다. 1. 반응적인 문제 해결 지향형. 2. 주도적인 창조 지향형. 1. 반응적인 문제 해결 지향형. 문제 해결 지향형은 앞서 설명했듯 부정적인 것이 나타나면 여기에 반응해 이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삶을 말합니다. 외부 세상의 노예처럼 계속 상황을 해결하고 또 해결하느라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뛰어다닙니다. 내 코가 석자. 이것은 우리 삶이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외적 문제를 해결하느라 자꾸 애쓰다 보니 우리는 끝없이 고생해야 합니다. 이런 마인드셋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까닭에 단지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자유만 주어질 뿐입니다. 로버트 프리츠는 이 상태를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도 원하는 것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흔히 불편하거나 위협을 주는 상황만 없애고 휴, 또 한 번 넘었다 하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문제 상황으로부터 잠시 자유를 얻어도 다음 단계로 뭘 해야 할지 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다. 여기에는 신기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너무 심심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야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합니다. 결국 문제 중독자가 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부정적 동기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추진력이 결단코 생겨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 지향형에서 행복은 도피로 얻는 단기적인 안도감으로 가치절하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괴롭지만 않으면 그럭저럭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지만 문제 해결의 지속성이 없어서 자꾸만 좌절합니다. 오가는 인생.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프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0에서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삶은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이때 우리는 그 불행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고생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마음이 병들면 치유 프로그램에 다녀오고,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긍정 학원을 외치고,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시며 친구에게 위로를 구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이직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습니다. 운이 좋으면 내 상태를 마이너스에서 0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플러스 삶으로 나아가 볼까요? 아니요. 문제 해결 지향적인 삶은 0이 되면 멈춥니다. 더 나아가고 싶지만 방법도 모르고 안도감에 일단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대개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말하죠. 그러곤 삶이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사이클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 볼까요? 여기서 문제는 비만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고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헬스장 멤버십을 끊었다고 해봅시다. 첫 한 달은 열심히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합니다. 진짜로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이 가벼워질수록 헬스의 중요성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점점 작아지면서 동기부여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햄버거 가게 앞을 지나다가 강한 튀긴 냄새에 유혹을 받습니다. 에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으니 그 보상으로 햄버거 세트 한 번만 먹자. 그런데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패스트푸드의 맛에 빠져 일주일 동안 자꾸 손이 갑니다. 결국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살이 쪄 비만 상태로 돌아갑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문제 해결 지향형에는 연애든 다이어트든 돈벌이든 인간관계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것에서 요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요요 현상을 몇 개 더 찾아봅시다. 회사 생활이 힘들 경우 보통 이직을 준비합니다. 일단 회사를 그만두면 재정비를 위해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새로운 직장에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새로운 회사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기껏 새 회사에 출근해서 또다시 도피하려고 다음 휴가를 어디로 갈까, 언제 퇴사할까 계획합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 싫고 남의 시선이 두려우면 인간관계를 줄이고 혼자이길 즐기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러나 그 좋던 혼자만의 시간도 점차 지겨워지고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다시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길 갈망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다시 사람을 만나지만 역시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혼자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문제 해결 패턴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또 하나의 문제 해결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과 돈을 쫓으며 이를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힘든데 성공하기만 하면 다 좋아질 거야. 이처럼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태도로 정말 피나게 희생해서 돈을 벌고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는데도 좌절하고 다시 넘어집니다. 심지어 의욕이 사라지고 게을러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공하는 순간 더 이상 강박적으로 반응할 것이 없다 보니
자동으로 자기 방해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아의 정당화를 위해 새로운 문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이 현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싫어진 저는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생산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왔습니다. 사업 수익이 회사에 다닐 때 받던 월급을 넘던 날,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흐지부지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보통 왜 갑자기 들끓던 내 열정이 식었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로잡던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2. 주도적인 창조 지향형. 이러한 실패 사이클에서 벗어나려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심리적으로 문제 해결 사이클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슬슬 문제 해결 지향형에서 창조 지향형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창조 지향은 싫어하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원하는 인생을 구축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 동기부여로 원하는 삶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삶이 충분히 불편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의미 있는 나만의 삶을 미리 정해 그것에 헌신합니다. 이는 반응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의도하는 결과물을 내는 인생입니다. 작고 불쌍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마이너스와 0을 되풀이하는 삶이 아니라 플러스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저는 일시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만 제가 본 성공 사례는 건강한 인생을 가치로 삼고 삶을 아예 바꾼 사람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중점이 싫어하는 것에서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장기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주도적인 창조 지향형의 삶은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삶을 선택해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습니다.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혐오스러운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장을 진심으로 내 목적 실현을 위한 단계로 활용합니다.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가장 깊은 내 안정터라서 만납니다.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사랑과 인간성을 표현하기 위해 창업을 합니다. 회사 생활이 싫어서 도망치듯 퇴사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시작한 비즈니스의 비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회사 생활이 싫어서라는 이유만으로 창업해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플러스로 가려면 사소한 문제 해결 패턴에서 벗어나 나와 타인 그리고 지구를 위해 어떤 의미를 실현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내게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해 성장하고 확장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면 문제 해결 패러다임 이외의 다른 삶이 어떤지 상상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창조 지향형 삶이 어떨지 아직 감이 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고생스러운 문제 해결 지향형에서 창조 지향형으로 이행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내에 앞서 여러분이 진정 풍부하고 충만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 깊은 곳에 다음 문구를 새겨 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창조해야 할 대상이다. 로버트 프리츠. 문제 초월. 이제 창조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즈음 이런 의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망하지 않을까요? 창조 지향형 삶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한 앞으로 문제를 아예 해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해 계속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고생만 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내 가치, 목적, 목표, 전략을 기반으로 한 행동에 집중해서 살 것인지 말입니다. 당연히 불이 나면 그 불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을 예방하면서 충분히 의미 있는 현재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원래 고생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정말로 인생 그 자체가 고생인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그저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입니다. 사실 인생이 고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생으로 살면 고생이 되는 것이고 창조로 살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스승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황은 위험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창조 지향형 사고방식은 성장과 결과 실현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문제를 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삶을 그야말로 초월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소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저 내 길에서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것은 삶의 피해자로서 문제만 반응하며 창조를 그저 꿈꿀 것인지, 반대로 삶의 주체자로서 내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며 때때로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문제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창조력, 실천력, 의미, 주체성, 결단력, 적극성, 의식 성장을 추구한다면 이 책은 여러분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고생은 그만하고 자기만의 삶을 창조해 봅시다. 자기 관찰 질문 1. 나는 반응적인 문제 해결 지향형과 주도적인 창조 지향형 중 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있는 그대로 반성해 보세요. 2. 문제 해결 지향형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주로 또는 되풀이해서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3. 혹시 이 순간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있는가? 즉, 더 이상 문제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4. 문제 해결의 삶이 아닌 창조하는 삶을 산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세요. 원칙 2. 자아 수축보다 자아 확장. 욕심을 부려 더 많이 원한다면 야망이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와, 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야말로 야망이며 영향력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인가요? 버락 오바마,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 기념일.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는 두 번째 산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의 명확한 분별을 제시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첫 번째 산을 힘들게 올라갑니다. 즉, 에고노믹스, 에고 정책이나 경쟁 혹은 욕심으로 커리어를 쌓으며 성공, 명성, 인정, 부, 자기개발 등으로 우위에 서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산은 자아결핍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든 못하든 어느 날 이 개인주의 환상은 확 깨집니다. 그저 고생일 뿐 첫 번째 산에서 의미능통령, 행복, 내적 자유, 정서적 안정, 위대한 가치, 경외, 풍부함, 깊이, 연결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실망으로 다시 골짜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오춘기 혹은 중년기 위기를 겪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우리는 각자 큰 도전과 마주합니다. 이때 평생 편하게 허무주의의 골짜기에 머물지 아니면 확장해서 두 번째 산을 올라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산에서는 어떤 의미, 목적, 소명, 미션, 대의명분, 헌신, 부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산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더 이상 묻지 않으며 주의를 나보다 더 큰 목적에 두고 어떤 의미에 헌신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브룩스의 말대로 두 번째 산은 소명과 가족을 비롯해 어떤 철학, 신앙 혹은 공동체를 향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더 큰 의미에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산, 넘쳐나는 자기계발로 인한 자아수축. 인생 초반에 첫 번째 산을 오르고 정복하는 일은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산에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 다양한 지식, 스펙, 기술력, 능력을 키우고 전문성과 커리어를 쌓습니다. 또 단단한 자아를 바탕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뿐 아니라 재정적 독립도 이룹니다. 이때는 자격, 다양한 학습과 일, 사회생활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친구에게 적절한 평판을 얻으면 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모두 자기계발 영역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산을 건강하게 오르며 우리는 겸손도 배웁니다. 나아가 외부 세상과 부딪히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 강점과 약점, 한계를 적극 확인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개인 기술력을 길러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커질수록 가족과 주변, 공동체, 지구에 도움을 주는 여유와 역량이 생깁니다. 내가 잘 살면 자연스럽게 주변도 잘 살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건강한 자기계발이 지나치게 자신의 이미지 강박, 성공을 위한 욕망, 허영심, 욕심, 나르시시즘, 이기심, 권력 추구, 인정 욕구로 강화되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무엇보다 강한 자기도취를 조장하는 탓에 우리는 더욱더 자신의 욕구, 성공, 문제, 고민, 충동, 외적 이미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만 붙잡는 것은 자아수축 지향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아수축 지향형의 삶에는 세상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기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내 의식이 나의 작은 자아 안으로 붕괴됩니다. 이때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저 강박적으로 나만이 내 삶의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합니다. 하루 종일 모든 주의, 집중, 의식을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한 부, 안정, 인정, 성공, 명성, 편안함, 연민, 자기계발을 추구하며 언제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자기 존재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공동압박에 아무 의문도 없이 따릅니다. 실제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고쳐야 한다. 나는 성공해야 한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같은 강박적 선언은 꽤 흔합니다. 심지어 그런 강박을 진정한 목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그것은 그저 불안에서 비롯된 강박 패턴일 뿐입니다. 능력 있고 건강한 자아를 키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외부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단절시켜 고립감, 외로움, 공허함, 불완전함, 허무함만 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을 올라간 뒤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나누지 않으면 슬슬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곳에 혼자 고립되고 맙니다.
이렇게 자기 정당화가 내 삶의 목적이 되면 공허해지고 평생의 삶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수축 상태에서는 충만한 삶, 가치 목적, 원칙, 타인, 지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저 자신이 인정받고 멋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일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목적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요? 단지 자신에게만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무언가에 헌신하고 있나요? 두 번째 산, 자아 확장. 자기도취와 자아수축의 반대는 자아 확장 지향형입니다. 이것은 주의, 집중, 의식을 자신이 아니라 외적인 무언가에 두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쌍하고 작은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보다 자신을 확장합니다. 그 외적인 무언가를 실현하려면 나 자신을 늘 개발해야 하지만 자아 확장을 하면 나 자신은 더 이상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혼자 불안해하며 자신의 이미지만 걱정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을 벗어나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목적에 헌신해야 합니다.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외부 세상과 부딪히고 다양한 도전으로 스스로를 확장해야 결국 나 자신이 더 강해지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미 있고 즐거우며 풍부한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산을 필요로 한 만큼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산을 정해놓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성취에만 몰두하지 말고 인생의 큰 부분을 자신의 외의 창조물, 프로젝트, 가족, 공동체, 지구, 철학, 예술, 원칙, 마스터 과정, 진리 등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스스로에게 진정 의미 있는 그 무엇에 대한 헌신. 영국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도 외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셀은 우리 주위를 자신이 아닌 지구와 공동체, 지식, 사랑하는 사람 같은 외부 대상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좌절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좌절은 자신을 위한 고생과 자기 혐오에 빠지는 고통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무술가이자 존재론가인 피터 랄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에 당신이 온전히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쓸데없는 걱정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더 큰 성취감을 향해 나아갈 뿐이며 자신보다 더 포괄적이고 위대한 것에 연결된 당신의 존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당신을 더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 헌신이 당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목적에 내던지기. 자아 확장은 결국 나 자신이 아닌 어떤 사람, 대상, 법, 원칙, 목적에 순종하거나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모든 힘을 밖으로 쏟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아이, 반려자, 가족, 회사, 창업, 지구, 인류, 환경, 국가, 사회, 어떤 아이디어, 신, 철학, 제작물, 아트 등 자아 확장과 대상과 형태는 끝이 없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한 불안한 고생을 내려놓고 나를 그 대상에 완전히 내던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두 번째 산에 내던지면 산의 의미가 오히려 나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자아 확장의 인생을 결정하면 더 이상 내 불안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은 모든 개인적인 강박, 감정,
충동, 본능을 수용해 결핍 욕구만 충족하는 자아수축 지향형의 삶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는 있지만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자아 확장은 나와 외부 세상을 서로 연결해주고 그에 따라 진정한 목적이 내 모든 행동을 다스립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직관적으로 진심 어린 의미를 정해놓고 그 의미의 법을 따릅니다. 피터 랄스턴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인류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라자냐 만들기를 진정한 목표로 삼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소금 1kg과 구비베어 젤리 그리고 담배를 넣고 3시간을 구우면 맛있는 라자냐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면, 즉 자신의 자아를 벗어나지 않으면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진심에 접속해 진실과 마음을 연결한다면 여러분이 세운 목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를테면 라자냐가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단계마다 알려줄 것입니다. 라자냐는 내가 선택한 내 마스터가 됩니다.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잠깐이라도 나 자신의 한정된 세계를 초월해 목적에 귀와 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목적이 필요하죠. 우리는 외부 세상에서 살고 외부 세상에서 일하며 외부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물론 나 자신도 적당히 다뤄야 하지만 진정 강력한 인생 비결은 외부 세상과의 지성적인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반면 외부 세상과 진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독선적으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실현하려 하면 많은 힘을 잃고 맙니다. 세상을 내 불안 필터로 거르지 말고 자아 확장 원칙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 진심 어린 목적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과 목적이 서로 융합해야 합니다.